김정은이 판문점에 온다 그랬을 때 아마 고지고대로 그걸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야, 진짜 올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저렇게 남북관계에 대해서 진도를 내는 것은 바로 군부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이 북한의 젊은 세대가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대학 4년만 졸업해도 얼마든지 인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통일도 북한 진지한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무려 3차례 정상회담을 다 경험하셨겠지만 지금처럼 남북관계, 북미관계, 또 한미관계, 한중, 북중관계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지내온 적을 일찍이 경험하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이 이런 모습들을 역사의 드라마를 보시면서 내가 인생을 즐기고 있다 이런데 감사할지 모르지만 저 역시 최근에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내 인생에 이런 극적인 드라마를 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남북 정상회담 여러분이 아마 김정은이 판문점에 온다 그랬을 때 아마 고지고대로 그걸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야, 진짜 올까? 그 판문점 이 구역 이것은 그야말로 양쪽의 총구가 줄비한 곳입니다. 경호 문제도 우리 쪽에 넘어오면 우리 청와대 경호실, 또 북쪽에 넘어가면 이제 북한의 호위사령부, 경호가 다 주어져 있는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저렇게 판문각에서 내려와서 이 MDL 중간선, 바로 이 중간선 이게 MDL 아니겠습니까? MDL이 이게 콘크리트 벽을 5cm 높이에 50cm 높이, 이게 북쪽이고 남쪽입니다. 이걸 넘어와서 우리 쪽으로 오는데 불과 한 3, 4분도 채 걸리질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넘어왔고 또 우리 대통령도 한번 넘어가고, 참 극적인 드라마. 어떻게 보면 통일은 저렇게 쉬운 것 같은데 쭉 가시다 보면 왜 어려운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북한이 우리 측에서는 찍을 수 없는 북한 측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우리 남한의 우리 대학생들은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것은 바로 북한에 있는 대전차 장애물입니다. 대전차 장애물. 이게 무슨 다른 장식품인 거로 생각하지만 이건 북한에 있는 대전차 장애물. 우리 거는 주로 콘크리트 덩어리들을 놔서 그게 떨어져서 길을 막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게 떨어지면서 길을 차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뒤에는 폭파장치도 되어 있고. 근데 북한에 있는 이런 대전차 장애물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지금 휴전선 150마일에 걸쳐서 대전차 장애물이 이렇게 벽으로도 되어 있고 우리 탱크가 못 올라오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북한에는 원래 없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없었느냐? 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기 전까지 북한에는 남한의 탱크를 막을 수 있는 대전차 장애물이 전방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있었겠죠. 그때 우리는 아마 6.25 때 우리가 북한 탱크에 당했기 때문에 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전에도 남쪽에는 대전차 장애물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 가지 여러분도 다 군에 계셔보신 분, 정보통에 계셔보신 분 다 경험이 많으셔서 제 생각이 좀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그 전까지 북한은 자기네가 침략할 생각을 했지 방어할 생각은 안 했다는 것이죠. 남한이 올라오는 걸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너희들이 감히 올라와? 이렇게 우습게 보다가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은 제가 그냥 정치학자로서 판단하건대 저는 김일성이 그때 이미 대한민국이 국력이 북한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4년에 정확히 대한민국 국력이 북한을 앞서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국력이 북한에 비해서 약 40년 이상 앞서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분석하는 내용은 김일성은 이때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야,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기회가 오면 내려가고 기회가 안 되면 못 내려간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도 이전 남쪽이 우리보다 힘이 세지니까 저 사람들이 언제 올라올지 모르니까 대전차 장애물을 만들자, 그래서 이걸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 말씀이 여러분의 간혹 오해될 수도 있지만 결국 북한이 남침의 의지는 있지만 능력은 그때 쇠퇴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광주 5.18 그 광주 사건이 일어날 때 지금 남한의 일부 보수층의 일부 인사는 북한의 인민무력부가 뭐 300~400명의 군인을 내려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인민무력부는 광주에 개입할 준비도 안 돼 있었고, 다만 노동당 연락부에서 공작원들은 좀 파견했겠죠. 그러나 군인을 내려보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군인이 내려왔으면 그 군인들이 뭐 광주에 어떤 뭔가 내부적인 이렇게 폭도로서 작용하고 리드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인민무력부, 지금은 이제 인민무력성이라고 합니다만 군인은 개입할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미 70년대 중반에 우리한테 국력이 역전당하면서 오히려 먹힐까봐 걱정했지 우리 먹을 건 마음뿐이지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북한이 달래 핵무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힘이 딸리니까 핵무기,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지 북한이 힘이 세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아니죠. 자기네의 취약성을 너무나 잘 아니까 내가 나보다 힘이 센 이분한테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몰래 뒤로 가서 찌를 수 있는 칼을 준비하든지 해야지 맨주먹으로 싸워서는 이분한테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는가부터도 사실 본질적으로 이해가 좀 혼돈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네 체제가 취약하니까 일당 독재의 세습 체제로 가는데 그 체제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전차 장애물을 만들었고 이 김정은 위원장 차량이 지금 이 남쪽을 향해서 내려오는데 이게 시속 몇 킬로로 달린 줄 압니까? 이제 뒤에 화면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거의 70~80킬로 이상 달린 겁니다. 왜 이 전선길에서 왜 달리는가? 여기에 북한 지역의 6사단, 북한의 최정예 사단이 6사단 아닙니까? 6.25 때 제일 먼저 서울을 점령한 사단은 제3사단, 그 다음엔 전라도 지역까지 제일 먼저 점령한 사단은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의 방호산이 이끄는 제6사단이었습니다. 북한이 이 개성 지역의 그 3사단, 6사단, 9사단, 15사단을 여기다 갖다 쫙 배치한 것은 원래 서울을 당신들이 제일 먼저 점령했으니 또 기회가 오면 점령하라 그래서 갖다 놨지만 과연 그 6사단, 9사단이 내려오게 우리 국군이 가만 놔두느냐? 못 내려오죠 지금은. 그래서 여기 북한에 이제 많은 뭐 14.5mm 장성택을 쏘아 죽인 고사기관총, 우리 벌컨포와 같은 거, 그다음 뭐 82mm 뭐 무반동포 이런 중무기가 여기 많기 때문에 북한군에 여기 쫙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호위사령부가 여기를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판문점 도로까지 싹 점령해 버리고 이 사람도 군인이 하나 서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인민군이 아니라 호위사령부입니다. 호위사령부가 판문점부터 이 도로까지 싹 점령해 버렸는데 혹시 불만 있는 군인들이 발사할까 봐 이 시속을 거의 70~80km로 내달렸다는 얘기죠. 바로 이 다리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그 북한군 오총성 하사가 찝차를 몰고 여기 달려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72시간 다리를 건넜는데 그때는 이 철문이 없었습니다. 이 철문이 없어서 그냥 이 초소에서부터 라이트를 켜고 이렇게 중앙선을 타고 달려왔는데 북한이 그 이후에 이 철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민간인이 서 있죠? 이건 민간인이 아닌 호위사령부, 보통 대위 내지 소자급의 경호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72시간 다리는 그때 들으셨겠지만 이 다리가 원래 없었고 요 건물 북한의 마지막 헌병초소인데 여기로 나와서 여기로 이제 미루나무가 있는 이쪽으로 건너게 돼 있는데 판문점 독기 사건이 나면서 유엔군이 그 다리를 막아버리니까 북한이 건널 다리가 없는 겁니다. 판문각은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 다리를 건설했는데 이게 2군단 공병이 여기를 72시간 만에 이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다리 이름이 좀 깁니다. 무슨 뭐 한강 다리도 아니고 이게 그냥 72시간 다리. 이름이 좀 길죠. 자,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와가지고 이제 사인을 했는데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 김정은. 근데 여기에 북한은 반드시 주체 연호를 잘 쓰지 않습니까? 주체 연호라는 건 김일성이 1912년 4월 15일에 태어났으니까 1912년을 기초로 해서 1년, 2년 세는 게 주체년이니까 지금 한 107인가 뭐 그렇게까지 갔죠. 근데 그걸 안 쓰고 그냥 2018년 4월 27일 이렇게 썼다는 게 이게 평양 시간의 복귀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이 호위사령부 경호원 12명 민간인 같지만 계급이 다 대위 내지 소자급의 호위사령부 정예요원들입니다. 최정예 요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우를 물질적인 대우를 북한에서 차관급 이상을 받습니다. 급여, 그다음에 노르마 모든 보급이 차관급 이상을 받는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김정은 위원장 여기 있죠. 김영철 통전부장, 이수영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이용호 외무상, 이선권 통일 조평통위원장, 김영남 상임위원장, 최희 노동당 부위원장, 김여정 김정은의 여동생 박용식 인민무력상 박용식 대장. 여기 이제 얼마 전에 껍벅껍벅 졸다가 한번 혼난 것 같은 이명수 총참모장. 이렇게 이제 내려다가 어떤 사람은 뭐 김정은이가 비켜 하니까 경호원이 싹 사라졌다는데 경호원은 김정은이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경호원은 이 경호 책임자가 어느 순간에 맞춰서 비켜할 때 비키는 거지 김정은이가 비켜해서 비키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비켜해도 이 사람들은 자기 조장의 명령을 따르지 그때는 김정은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김정은을 목숨으로 지켜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가 지금 그 말하자면 나무 심으러 가는데 지금 달려오는데 갑자기 그냥 한 3, 40km 속도를 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그냥 헐레벌떡 뛰어오는데 우리 생각으로서는 그 단추를 좀 채우지 이게 그냥 다 펄럭펄럭 날리는데 이 안에 권총이 있어야 되는데 권총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쪽에 넘어올 때는 권총을 다 두고 오게 돼 있고 우리 청와대 경호실이 경호를 하기 때문에 우리 청와대 경호원들은 권총을 2정씩 찬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총 실탄을 많이 휴대하기 위해서 또 양손으로도 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나중에 경호 체계를 말씀드리겠지만 김정은은 우리가 청와대 경호실이 제일 안에 서고 그 사람들만 실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정원 경호가 그 다음에 서고 그 다음에 이제 군부대와 경찰의 특공대가 이제 경호하는 3중 경호 체제인데 자, 이 김정은의 이 벤츠 리무진 여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상징하는 국무위원장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김정은은 베이징 갈 때도 이 차를 열차에다 싣고 갔었습니다. 베이징에도 아마 이런 차는 몇 대쯤 됐을 텐데 이 차를 가지고 간 거 보면은 이 안에 뭔가 전자장치가 많이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유리를 내리는데 유리가 턱 밑에 2cm 이상 유리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건 김정은이가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립니다. 그리고 이 차는 보통 8억에서 10억 가는 독일 벤츠사에서 제작한 그런 그 차량인데 지금 국제적으로 이런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 차량은 방탄시설이
VL이라 그래가지고 최고의 방탄 수준이 높은 게 9까지, 9까지 갔습니다. 바로 이 김정은의 자동차는 VL9이라 그래서 최고의 방탄 시설을 갖췄는데 적어도 기관총탄은 물론이고 밑에서 지뢰가 터지거나 수리탄이 터지거나 웬만한 중화기가 날아와도 이것은 끝도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대통령이 타고 나간 벤츠도 마흐바는 마흐바지만 이것은 그보다 2단계가 낮은 VL7입니다. 우리 대통령의 유리는 적어도 톡에서 10cm 정도가 내려가죠. 더 많이 내려가죠. 그러나 뭐 우리 대통령은 그 경호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보다는 덜 신경을 쓰니까 우리 대통령이 찬 이 벤츠는 아카보총, 요 소총의 탄알은 막을 수 있지만 기관총 이상부터는 좀 어렵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제 판단이 들은 게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마이바흐 이 S600 이것은 이제 풀만 회사에서 만드는 건데 8억 내지 10억 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밑에서 지뢰가 터지거나 무반동포 82mm짜리가 날아와도 괜찮고 이 기관총에 의해서 꼬무가 다 날아가도 이 꼬무가 다 소진돼도 이 쇠 바퀴만으로도 100km를 시속으로 달릴 수가 있도록끔 바퀴가 특별 그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타는 이 차는 2016년에 수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수입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했고 2009년에 2차 핵실험을 했고 2013년에 3차 핵실험을 했고 그게 4차, 5차, 6차까지 했는데 이 마이바흐 S600을 중국에 있는 북한의 무역회사가 중국 회사로 위장해서 사들였고 그것을 다시 북한으로 이제 바꿔서 압록강 철교로 들어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여러분이 다 보신 거지만 좀 특징적인 것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북한의 총참모장, 군령권자인 북한군 서열 2위 이명수 총참모장 차수입니다. 우리 대통령에게 깍듯이 고수경례를 했고 박용식 인민무력상도 깍듯이 고수경례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실장 중에 김장수 실장이라고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 앞에 가서 김정일 과거 이제 꽃꽃장수라는 별명이 붙었죠. 경례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경례하는 건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김정일 위원장이 시켰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만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저렇게 남북관계에 대해서 진도를 내는 것은 바로 군부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었던 것은 군부한테 뒷다리가 잡혀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지금 군부를 다 눌러버렸습니다. 이 사람들 저녁도 안 먹이고 다 평양으로 쫓아보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나름대로 이제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니까. 이게 이명수 총참모장은 군서열 2위로서 북한의 군령권을 가지고 있고 이 군서열 3위인 박용식 대장은 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명령하고 움직이는 건 이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을 거기다 갖다 놨겠습니까? 원래 56세인 이용길 제1부총 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이 총참모장 하는데 그 사람이 이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쿠데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뭐 지금은 우리 군민 관계 우리 군이 중립화되기 때문에 쿠데타 절대 안 하겠지만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도 제가 볼 때는 뭐 약간 우유부단한 사람들을 참모총장에 앉혔다. 왜? 쿠데타 할까봐. 이런 얘기를 내가 학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 군령권자를 이 85살짜리를 갖다 놓고 이 사람은 고지를 올라가거나 뭐 내려갈 수 있나요? 85세니까 꼼짝 못합니다. 그 이용길 제1부총 참모장이 다 작전하는데 그 사람한테 총참모장 줬다가 그 사람을 바꿔야 되니까 그 사람 아파트를 뒤졌는데 미화가 $40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걸로 딱 잘라버리고 이 85세의 노인네를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집에가 쉬다가 원래 작전국장 출신인데 작전에는 능한 사람입니다. 작전국장 출신인데 작전국장도 나이가 젊어야 작전국장인지 85세 나서 뭐 어떻게 뛰냐 말이죠. 78년도 중국인민해방군 한계 사단이 베트남을 공격했는데 중국인민해방군이 만리 2만 5천리 대장정을 겪고서 자기네 한계 사단이 들어가면 베트남을 다 먹어치울 걸로 착각하고 들어갔는데 베트남의 그 정글 속에서 베트남 그 게릴라들한테 한계 사단이 거의 다 전멸하고 사단장을 비롯해서 몇 명만 살아나왔습니다. 갔다 와서 왜 패했느냐 분석해 보니까 이 베트남군은 빨치산이 그냥 펄펄 나는데 인민해방군은 사단장이 그야말로 항일 홍군 출신이라 이 병사들이 들것에 메고 이렇게 다니는 사단장이란 말이죠. 그런 사단장이 어떻게 펄펄 나는 베트남군한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평양 시간, 여러분이 잘 아죠? 이 평양 시간은 우리보다 30분이 늦습니다. 우리는 이제 30분이 빠르고, 그래서 이제 김여정은 우리 시계를 손목시계에 딱 차고 나오고, 김정은의 여동생, 김정일이나 나머지는 다 이게 제대로 차고 나왔는데, 결국 김여정이가 우리 시계와 똑같은 시간을 맞춰 찼다는 것은 북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북측 총감독은 김여정이라는 것이죠. 무슨 김용철이도 또는 김창선이도 아닙니다. 김여정입니다, 바로. 이 남북 표준 시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아마 1908년에 제정이 됐다가 또 일본이 이걸 이제 우리 전통적인 시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1912년으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54년에 아마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이걸 또 끌어왔다가 6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또 다시 지금 시간으로 옮겼는데 아무래도 이 시간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북한과 이 경의선, 동해선 철도가 가고 북한의 비행기가 들어가고 그러면 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떠난 열차와 북한에서 열차 운행하는데 열차가 부딪힐 수도 있고 비행기 관제탑에서 시간이 다르면 실수만 해도 활주로에 비행기가 내리고 있는데 거기 또 비행기가 내릴 수도 있고 이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와서 보니까 불편해서 시간을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잘 내렸다고 생각하고 우리 쪽에서 누가 아마 힌트를 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녁을 맛있는 거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냉면은 이번에도 당연히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북한 냉면은 여러분 이제 이걸 물이 없이 나오니까 비빔냉면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북한은 일반인이 먹는 냉면은 다 육수를 부어서 우리처럼 그냥 육수를 부어서 이렇게 갖다 주지만 고위층들이 먹는 냉면은 냉면 사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먹기 직전에 육수를 붓는 겁니다. 그만큼 일반인이 먹는 냉면과 고위층이 먹는 냉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이 고위층들은 그 냉면에 대해서 이 사리를 이제 먹기 직전에 물을 부은 다음에 꾸미를 제치고 이 사리를 젓가락으로 딱 듭니다. 이렇게 매달고 거기다 이제 식초를 탁탁탁 친단 말이죠. 제가 생각해 볼 때 매달고 치나 물로 치나 사실 그냥 거기서 거긴데 김일성이가 그렇게 가르쳤다 그래가지고 북한에서는 꼭 김일성이 말이라면 이제 무슨 이게 금과 옥조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먹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혹시 남북대화나 그 이후에 또 금강산이나 개성에 가셔서 북한 냉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도 북한 냉면 많이 먹어보고 여기 와서 냉면 많이 먹어봤지만 대한민국 냉면이 저는 훨씬 맛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념이나 모든 걸 봐도 북한은 그러니까 북한에서 옥류관에서 냉면이 하루에 몇 그릇 팔리는지 아십니까? 아침은 안 하죠. 냉면집은 우리나라도 냉면 아침 안 하지 않습니까? 점심 저녁만 하는데 점심에 5천 그릇 저녁에 5천 그릇 그래서 10,000그릇이 팔린단 말이죠. 근데 이게 10,000그릇이 팔리면 10,000명이 먹는 거냐? 우리는 냉면집에 가면 냉면이 있고 살이 추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살이 추가만 하지 그걸 두 그릇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섞어 먹는 분은 없거든요. 근데 북한은 보통 20대, 30대 나신 분들은 냉면집에 가면 꼭 두 그릇을 삽니다. 살이 추가가 없으니까 두 그릇을 사서 그걸 먹어야 내가 그래도 냉면집 갔다 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북한에서 이 냉면 가격이 한 그릇에 얼마 하냐면 한 150원 합니다. 150원. 이게 이제 북한의 5,000원이거든요. 제일 큰 돈입니다. 5,000원이 어느 정도냐면 일반 사회 교장 선생님 한 달 월급, 북한에서 대대장의 한 달 월급입니다. 예, 현재 말입니다. 북한의 지방대학의 교수치고 5,000원 넘는 받는 교수는 거의 없습니다. 다 4,700원, 4,800원. 평양의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도 교수와 박사 학위와 학직을 가지고 있으면 6, 7천 원 받지만 그냥 김일성 종합대학에는 교수 박사보다 일반 교원이 더 많습니다. 그 교원들은 5천 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 이런 분은 많이 줍니다. 탄광 노동자 8천 원씩 줍니다. 그 대대장 5천 원 주지만 대대장은 쌀도 나오고 군복도 나오니까 5천 원 가지고 살지만 지금 장마당 경제에서 북한 주민들은 이 5천 원 이게 휴지장에 불과합니다. 왜? 북한의 1달러가 북한 돈으로 얼마냐면은 8,300원입니다. 8,300원. 그러니까 대대장 월급에다 노동자 월급을 하나 넣어야 1달러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아까 이영길 총참모장 집을 뒤졌더니 40만 달러가 나왔다. 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파트 거의 한 10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때문에 북한은 지금 이 달러와 위안화, 중국 돈이 힘이 세지 이 북한 돈은 거의 휴지장에 가깝다. 그래서 냉면 한 그릇이 130원이니까 돈은 싸지만 문제는 저기 들어가는 데는 줄이 너무 깁니다. 우리 여기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 가까운데 여러분 을지면허, 우레옥, 필동면허, 을밀대. 제가 대한민국 냉면 홍보 대사라서 냉면집은 잘합니다, 여러분 못지않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보면 필동면허 가봐도 점심에 6, 7, 8월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줄이 한 2, 30m 늘어서죠. 서강대학교 후문에 있는 을밀대에 가면은 거기도 한 3, 40m 줄을 섭니다. 근데 평양 옥류관의 줄은 그 10배에 선단 말이죠. 우리 카메라에 그 잡히나요? 남조선 대표나 외국 사람 오면 줄 선 거 다 뒤로 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표를 끊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아마 무슨 스포츠나 좋은 예술 공연이면 안표가 있지만 북한에는 그런데도 안표가 약간 있지만 이 냉면집 안표가 제일 비쌉니다. 북한에서. 그러니까 130원 냉면 한 그릇이면 1,300원 주고도 그 표를 못 구해요. 표를.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옥류관의 종업원이다. 이거 최고 백입니다. 시당 책임비서 백보다 낫단 말이죠. 김정은은 지난 3월 25일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북중 관계는 대단히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악화돼서 적대 관계 직전까지 갔다가 김정은이 방문함으로써 평화적으로 지금 관계가 해결이 됐고 참 아이러니한 건 우리 뽕리안 여사도 가수, 이설주도 가수, 우리 대통령 부인 김종숙 여사도 성악을 전공한 가수, 3명이 다 가수인데 거기서 누가 노래를 제일 잘할 것 같습니까? 이 뽕리안 여사가 제일 잘합니다. 이분은 한때 계급이 소장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인민해방군 예술단 단장이 돼서 육군 소장이었습니다. 거기 소장이라 봤자 별이 하나니까 북한과 같이. 이설주 여사는 소위였습니다. 소위. 인민보안성 예술단, 경찰 예술단의 소위. 그러니까 소장 대 소위. 나이도 많이 차이 납니다만 노래 실력도 이 뽕리안이 훨씬 잘합니다. 이설주도 노래 잘하고 15살 때 인천 아세안게임에 응원단에 왔을 정도니까 뽑히던 여성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은 2009년에 결혼을 했고 지금 보면 이게 가계도가 살짝 나와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건데 김정일과 고용희 사이에
거기 이제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이 있는데 다 아마 셋 다 결혼했고 나머진 도대체 신랑 신부가 누군지 모르고 이 두 사람은 지금 뭐 이설주가 뭐 존경하는 이설주 여사 이렇게까지 격상이 돼가지고 대단히 지금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희귀한 마오따이주를 내놨는데 이 마오따이주 한 병이 2억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2억 원. 깜짝 놀랄 일이죠. 이걸 김정은이한테 대접을 했다는데 시진핑이가 뭔가 되게 기분 좋은 일이 있었던 모양이고 참 북중 관계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악화 일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풀렸습니다. 이전에 이제 우리 특사 전에 이제 북한 특사가 우리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특사가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을 찾아가는 이런 순서로 이제 남북 관계가 진전이 됐는데 내일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시간을 발표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아마 궁금사항은 김정은이가 과연 미국 대통령하고 마주 앉으면 자기 그 용어 실력으로 트럼프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가. 물론 이게 국가 원수나 이런 사람은 항상 형식상 통역을 안 씁니다. 형식상 통역을 안 치지만 이 사람이 스위스에서 9년간 유학을 했거든요. 그때 용어를 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설주 이 여자는 이제 그 베이징 가서 중국말을 좀 했습니다. 한때 이제 그 노래 가수로서 중국에 한 8개월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때 배웠는지 중국말을 좀 해가지고 이번에 가서 이제 중국말을 좀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하고 이렇게 직접 용어를 할 수 있을지 제가 볼 땐 아마 그 스위스에서 이제 영국식 용어 잘 굴르지 않는 영국식 용어를 배웠는데 이 데니스 로드먼 같은 건 완전히 굴리는 영국 용어라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알아듣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반드시 통역을 배속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왔던 평창 올림픽에 왔던 북한 선수단이 북한에 돌아가서 환영받는 모습, 또 우리 예술단이 지난번 평양에 가서 유경 종주현 체육관에서 노래를 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또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발레단이 평양을 방문한 모습, 최근 한반도가 상당히 그 복잡하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난 4월 9일 북한이 핵건설, 경제건설, 병진 노선에서 이제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우리는 경제건설로 나가겠다는 노선을 제시하는 그야말로 북한의 이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는 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북한의 뭐 밑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다 아시지만 북한의 지배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나라처럼 뭐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 분립, 뭐 국회 뭐 이런 정치 우리 구도는 여러분은 뭐 다 박사시지만 북한의 정치 구도는 당 국가 지배 체제입니다. 그래서 무슨 국회나 거기 의회나 이런 거 별로 맥을 못 춥니다. 국회의원들, 북한의 최고인민회 대의원들 지방에 가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수두룩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 치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다 좋은 차 탑니다. 국회의원 뭐 연봉이 뭐 1억인가 훨씬 넘는데 1억이 뭡니까? 뭐 그보다 더 많고 7, 8명의 비서관 쓰고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좀 줄여야 된다. 지금 뭐 300명이지만 북한의 최고인민회 대의원은 687명, 우리보다 2배입니다. 근데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수두룩 하니까 우리 비하면 뭐 돈이 아마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들어갈 텐데 우리는 300명이 좀 많지 않는가? 제가 좀 주제넘는 말씀을 드리지만 자, 이게 노동당 전원회의라는 겁니다. 노동당 전원회의는 어떤 기구인가? 북한 국가의 최고 지도기관은 노동당 대회입니다. 대회. 지금 북한이 7차까지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19차 대회까지 했는데 북한은 당대회를 80년에 6차 당대회를 하고 3년 전 2016년에 7차 당대회를 했습니다. 36년 동안 지배의 공백이 있어가지고 당이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김정일 제멋대로 측근 정치만 하고 이런 노동당도 반드시 이렇게 전원회의를 열어서 다수결에 의해서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게 마르크스 레닌주의 당의 원칙이지 거기서 독재를 하면 그건 공산당이 아닙니다 원래.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제가 볼 땐 말이 공산당이고 노동당이지 이건 노동당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당대회가 최고 높은 기관, 그 다음에 높은 기관이 당중앙위원회, 그 다음에 그 밑에 정치국, 그 다음에 당전원회의. 그러니까 당전원회의에는 노동당, 정치국, 그 다음에 상무위원회, 정치국, 전원, 당중앙위원까지 약 300명이 참가하는 이 의결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은 사람만 저 정치국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김영남 국가수반격인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쭉 하면 저는 이명수 총참모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김평애 노동당 간부담당 부위원장, 태종호 군수담당 부위원장, 이수영 국제담당 부위원장, 박용식 인민무력상, 박광호 선전 담당 부위원장, 최용해 당 조직지도부장. 이 사람들이 이 4명은 정치국 상무위원, 나머지는 정치국원이고, 이 뒤에도 김영철 통전부장, 정치국위원입니다. 최부일 경찰청장, 정치국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국위원과 상무위원이 여기 앉았고, 나머지 또 오수영 경제담당 부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도 뒤에 앉았고, 이 뒤에 한 300명이 쭉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손을 들어서 결정하는데, 이제 결정하는 모습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들은 손 들어주세요 하면 손 든단 말이죠. 이 사람들 다 손 들어야 결정되는데 손 내리세요 하고는 반대하는 동지들은 손 들어주세요. 또 그런단 말이죠. 김정은이가 묻습니다. 그러면 거기 반대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올랐다 내려갔다 해도 누가 반대한다고 손을 들겠습니까? 반대한다고 손 들었다가는 출입문 나가자마자 그냥 수갑 차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정치국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후진타오 시대만 해도 9명이었는데 시진핑은 집권해서 자기의 뭔가 유일적 영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치국원을 7명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거기에 무슨 조직 담당, 선전 담당, 경제 담당, 뭐 과학교육 기술 담당 쫙 정치국원이 있죠. 그 사람들 7명이 모여서 여기서 회의할 때 시진핑 주석이 반대하는 동지들은 손 들어주세요. 들었다가 한두 명은 안 들었다가 자기가 무슨 경제 담당 정치국원이다. 그러면 상무위원 말씀하는 거예요. 난 생각이 다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에서는. 그래도 그 사람을 잡아가지 않습니다. 중국군. 그게 원래 공산당의 본래 모습입니다. 북한도 67년도 주체사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앞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지금 7명의 대통령이 있다. 그러니까 북한도 이 지금 총정치국 상무위원이 지금 황병소가 숙청되는 바람에 4명밖에 안 남았지만 그걸 5명으로 둔 것은 이게 다수결의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수로 둔 겁니다. 그래서 5명 중에 1명이라도 반대하면 그 사람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게 원래 노동당의 통치 방식이지만 북한은 그냥 무조건 손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5명이든 10명이든 그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이걸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아마 조금 희귀한 사진이라 보여드리는데 이게 장성우가 누굽니까? 장성택의 형입니다. 장성길은 장성택의 동생입니다. 이 묘비가 지금 우리 국립묘지와 같은 북한의 애국열사릉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성택이 2013년 12월에 기관총으로 쏴 죽였는데 형님 동생 묘비가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걸 없애버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장성택의 와이프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파버리려고 그러니까 김경희가 결사적으로 나섰대요. 야, 우리 남편을 기관총으로 쏴 죽였으면 됐지 이거까지 파버리느냐?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뭐 파버려. 그러니까 그 김경희가 누굽니까? 김일성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김정은이가 고모부는 쏴 죽였지만 고모는 쏴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 파버리고 있는데 아마 그 여자도 지금 69세라 오늘 내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가시면은 바로 파버리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좀 보고. 자, 이게 판문점에 나와 있는 군인들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기 중위, 육군 중위, 육군 소위, 육군 중위, 하사입니다. 둘이. 그럼 이 하사는 진짜 하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똑같이 소위 내지 중위 장교입니다. 근데 남쪽에 다 병사들이 나와 있으니까 다 장교만 냈다 놓으면 좀 이상하니까
이 사람들을 하전사 군복을 입혔을 뿐이지 똑같은 장교다. 판문점에 가시면 그 군인들이 나오면 자세히 보십시오. 틀림없는 장교입니다. 북한군 계급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왜 복잡한지 아시죠? 우리 복무기간은 3년이 채 안 되지만 북한 복무기간은 11년, 13년이니까 서열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요 MDL, 밀리터리 디마케이션 라인, 군사 분계선입니다. 여기 76년 8.18 도끼 사건 전에는 여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은 일로 가고, 북한 군인도 일로 가고, 우리 기자들도 일로 가고, 북한 기자들 일로 마음대로 돌아다녔습니다. 이 안, 중립국 안에서는. 근데 도끼 사건이 나면서 싸울까봐 부딪혔다간 싸우니까 여기 딱 막아가지고 얘들은 여기 올 수 없고 우리는 여기 갈 수 없습니다. 아마 이걸 넘은 사람은 몰래 넘어본 이 헌병이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최초의 인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 아까 요 보여드린 북한 김정은이가 왔는데 요 아까 그 북한 귀순병사가 똑같은 길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72시간 달에 그 철로 된 문이 없죠. 이 친구가 넘어온 다음에 그 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를 넘어서 줄기차게 달려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 자유의 집 옆에 김정은 위원장은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쓰러지는 모습이고, 그때 이 친구가 집차가 와서 앞바퀴가 빠졌는데 여기서 시간을 얼마를 소비했냐면 2분을 소비했습니다. 2분이면 이 친구가 뛰어 넘어오면은 여기 지금 뛰어오고 있지만 2분이면 10번 더 뛰어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미련하게 이게 중국에서 생산한 집차인데 전륜 구동형이라 앞바퀴가 빠지니까 이 차가 안 빠집니다. 이걸 빼려고 2분을 거기서 소비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안 빠지니까 뛰기 시작했는데 북한군이 나와서 쏘다보니까 총이라는 게 여러분 어느 때 제일 잘 맞습니다. 군에 가보시는 분들 아시면 총은 서서 사격이 있고 앉아 사격이 있고 엎드려 사격이 있죠. 이 엎드려 쏠 때 백발백중입니다. 그래서 네 놈이 쐈는데 권총 가지고 쏜 놈은 그건 맞지도 않고 엎드려 쏜 놈이 맞춰서 이 친구 총탄 5발을 맞고 거의 여기 와서 쓰러졌는데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시체를 아마 그 환자를 북한으로 싣고 갔으면 그 친구는 아마 가다가 죽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기술이 좋다 보니까 다 죽게 된 사람을 갖다가 살려놨습니다. 지금 좀 조용하지만 말이죠. 그 다음부터 그날 저녁에 그 판문점 군인들은 싹 뺐죠. 왜? 놔뒀다가는 이제 내일부터 검토 들어가면 그 못 막아선 책임을 물어서 한 절반은 탄광 갈지 모르니까 그날 저녁으로 싹 빼고 새로운 사람을 싹 갖다 집어넣습니다. 눈동자를 보십시오. 지금 처음 나와서 우리 국군 쳐다보니까 지금 눈동자가 지금 디룩디룩 해가지고 동공이 좀 굳어져 있단 말이죠. 자,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일, 북한 공부를 어떻게 남일 상자인데 이게 판문점에 가면 그 자료실에 남일 대장이라고 써 있는데 그건 우리가 잘못 쓴 거죠. 그 남일 상장, 별이 3개입니다. 근데 또 우리 측에서는 우리는 별이 3개니까 이걸 중장이라고 부르는데 북한에는 상장입니다. 별 3이면 상장. 하나는 소장, 둘이면 중장, 셋이면 상장, 넷이면 대장. 이 뒤에 또 보이는 인물이 이상조 소장이라고 연안파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 소장으로 여기 판문점에 나와 있을 때 여기 간호장교가 대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에 대위가 있었는데 이 여자하고 또 바람이 나가지고 또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오늘날 그랬다면 당장 탄광 갔을 텐데 어떻게 그때는 좀 북한도 김일성이가 제 마음대로 못하고 연안파에서 상당히 실력자라 쫓아보내지 않고 그 후에 이제 러시아 대사로 나갔고 러시아 대사로 있다가 반 김일성 그 세력에게 동조해서 러시아로 망명했고 90년대 초반에 우리 대한민국에 한 10번 왔었습니다. 이분이. 이상조, 연안파, 남일은 소련파. 76년 트럭에 부딪혀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 부총리 때. 그때도 이제 암살당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역사가 증명해 줄 겁니다. 바로 이명수 총참모장. 판문점에 그때 우리 국방장관은 3일 만에 갔는데 이 사람은 약 7일 만에 판문점에 나타났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그냥 싸이나 먹은 꽁새끼처럼 이렇게 졸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분이 바빠서 전날 전에 일을 많이 해서 보다도
아마 건강이나 이런 걸로 좀 좋지 않는가. 근데 이 장성택 현영초를 잡은 저승사자인 조현준 노동당 당 검열위원장이 딱 조준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이 사람도 그 당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다 잡을 수 있었지만 지금 당 검열위원장 하면 우리나라 이제 감사원과 비슷한 겁니다. 그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잡고 싶어도 아마 김정은이한테 허가를 받아야 잡으니까 이 사람도 일종의 이제 날개 부러진 독수리와 비슷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민, 아까 제가 나눠드린 그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탈북민 문제가 이제 뭐 우리 정부가 뭐 이제 북한에다가 뭐 탈북민도 고향 방문하게 해준다. 또 탈북민이 뭐 고향 가족들이 돈 붙이게 해준다. 이런 방침도 나온다는데 아직 실천에 옮긴 건 없고, 북한으로서는 이 12명의 해외 식당 종업원,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 대학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데려가는 게 북한은 목적이 아닌가. 이 사람들이 20대 초중반에 지금 울컥해서 대한민국 왔지만 사실 대한민국에 좋은 대학 다니니까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부모 형제가 그리울 때가 많을 것이고, 만약에 연애 장소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났다 그러면 야, 가족이 품으러 가자 이러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제 생각에는 본인이 가겠다면 보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와서 다 좋은 대학 다니고 있는데 졸업하고 간다면 더욱 좋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은 세계 거의 최고 대학입니다. 미국의 대학이 최고라 그러고, 미국이 이 GDP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1, 2, 3, 5, 4, 5에서 다섯 번째가 교육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입니다. 미국이. 그만큼 전 세계, 대한민국에 무슨 8만 명, 일본에 8만 명, 인도에 8만 명, 중국에 뭐 9만 명, 유학이 모두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통일이 되면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다 대한민국에 와서 공부하면 됩니다. 이 북한의 젊은 세대가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대학 4년만 졸업해도 얼마든지 인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대학에서 4년 졸업했는데 북한을 모든 철도, 항만, 도로, 교통 모든 걸 리빌딩 하는데 그 인재를 쓸 수 있는가?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어머니인데 고용이라고 24살 때 만수대예술단 단원으로서 일본 공연을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성도 동생 고용수기가 지금 미국에 탈북해서 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는 자기 어머니가 죽었고 자기 이모가 스위스에서 9년간 공부할 때 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랬으니까 자기 어머니보다 가장 닮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모겠죠. 그래서 아마 언젠가 또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 미국에 가 있는 이모를 이제 오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럼 이모는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가 볼 땐 이 고용수기가 김정은의 이모가 그래도 평양에 가고 싶고, 그러니까 자기 언니랑 욕하는 저 세 사람의 조동아리를 막아버렸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고맙다. 어서 평양으로 오시오. 아마 그런 생각이 있어서 고소하려고 하지 않았겠는가. 뭐 제 나름대로 추론입니다만, 이것은 고용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용희냐. 그래서 고용희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근데 여긴 또 용희가 나오고, 그래서 요게 꽃뿌리 용자인지 용자인지 그건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는데 아마 미국에 있는 그 이모가 고용숙이라고 하니까 이 여장도 용희가 맞는 것 같고, 원래 이 여자 이름도 고용숙이 자였습니다. 고용자. 근데 북한에서 70년대 초반에 자자 달린 이름은 싹 다 바꾸라. 그래서 희자로 바꿨습니다. 저희 여동생도 안용자였는데 그때 용희로 바꿨기 때문에, 자자는 이게 뭐 일본 그 놈자자라 그래가지고 바꿨고. 자, 이때 이제 북미 관계의 드라마틱한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이방카가 이제 백악관 보좌관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김영철이 특사로 내려왔고, 여기는 우리 헌법재판관입니다. 그래서 김영철이가 이 사람 귀에다 대고 조용히 물어봤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을 자른 여자 재판관 요즘 뭐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얼마나 남한에 대해서 자기가 통전부장이라
대한민국을 손금보듯 보고 있겠지만 궁금한 게 많겠습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방카의 머리는 딱 여기까지만 돌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돌리면 이 사람이 두 분의 인사하는 걸 쳐다볼 수 있는데 딱 여기까지만 돌렸단 말이죠. 제 생각엔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금 통 크게 두 분 보고 인사 한번 하시죠. 그랬으면 아마 마지못해서라도 인사를 했을 텐데 딱 여기까지서 끝났단 말이죠. 여러분이 아마 동창회 같은 데 나가시면 오랜만에 좀 그동안 뭐 내 뒷소리한 동창 미워하던 동창 만나서도 옆에서 야, 두 분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인사 좀 해. 마지못해 아이고 악수하면 그냥 속으로는 미워도 한단 말이죠. 외교 관계도 그와 비슷한 건데 어쨌든 여기서 북미 관계가 끝났고 지금 정상이 만난다는데 이번에 이제 김창선 서기실 국무위원회 부장인데 이 사람이 또 뒤에서 다 행사는 집행합니다. 김여정, 김영철이 김정은이 줄줄 쫓아가니까 빠지라고 뒤에 가서 밀어낸 것도 이 사람이 다 했는데 이 사람 한때 중장이었습니다. 중장.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원래 중장이 아닌데 제가 중장 달고 싶으면 달고 나오는 겁니다. 김정은이 의자나 뺐다가 박았다는 사람이 중장 달고 나오고 이번에도 이 사람이 왔고 지난번 김여정이 할 때도 이 사람이 다 뒤에서 이제 의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확성기 방송이 내려지고 있고 북한에도 내려지고 있고 이렇게 뭔가 선전 공세를 멈춘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로서는 손해고 북한으로서는 이득입니다. 북한은 확성기 방송해도 자기네 군인이 우리 방송 들을까 봐 걱정이지 우리 정부가 우리 국군이 북한 방송 듣는다고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 국군 장병들한테는 야, 돈 줄 테니까 가서 북한 방송 좀 듣고 앉아 있어. 그러면 아마 1시간 지나면 안 듣고 다 뛰어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방송은 잘 들리지도 않고 들을 게 없지만 우리 방송은 북한군이 들으면 그것을 중계탑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알려지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에게는 이 대북 방송이 뭐 거의 우리에게는 이제 보이스 뉴클리어 범부 핵폭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국내선에 아까 삼지연, 선독, 오랑 세 개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북한이 먼저 이카오에다가 국제항공협회에다가 평양, 인천 노선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평양, 인천 노선이 생기면 북한 국내에 4개 노선이 생기는 거죠. 삼지연, 오랑, 선독, 인천. 그러면 아마 김포 쪽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림에서 보시던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평양 순환 비행장에 가서 보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돈도 더 많이 저축하시고 그래서 빨리 좀 가보실 때 저도 좀 따라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뭐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있지만 여기서도 제가 특별히 설명드리고 싶을 건 이제 입이 다 숙청됐거나 강등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국가보위상 우리 국정원장과 같은 사람인데 1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김원홍 대장 숙청당했습니다. 지금은 어디 아마 살아서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김정은의 가정교사였기 때문에 김정은의 가정교사가 김원홍 대장, 김영철 대장, 이용호 대장 그 다음엔 아까 지금 경찰청장하고 있는 최부일 대장 이 4사람이었는데 그래서 4사람 중에 벌써 2사람이 숙청이 됐고 이 사람이 얼마나 신뢰를 받는가 하는 건 다른 훈장도 중요하지만 여기 황금으로 된 2개의 훈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밖에 못 달았는데 계급은 더 높지만 차수고 대자인데 이 사람은 2개 다 받았죠. 여기 김일성 훈장, 김정일 훈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김정일 훈장만 받았고 김일성 훈장을 못 받았단 말이죠. 그렇게 북한에서 진짜 충성심을 인정받고 관록이 탄탄한 사람 이걸 2개 달았고 그 다음엔 이건 하나 달았죠. 그 밑에 훈장이 이제 국기훈장 1급이라는 건데 한 줄 광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국기훈장 1급을 8개 받았습니다. 이거 보통 사단장이 돼도 한두 개 겨우 다는 훈장이란 말이죠. 그렇게 북한에서는 이제 군중시, 선군 정치하면서 군인들이 이제 우대해 왔지만 이제 이런 시대도 서서히 바뀌고 북한은 지금 뭔가 핵포기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북한이 특징적인 건 작년 12월부터 에이즈 기념하는 행사를 시작했다. 이것은
북한의 에이즈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왔으면 에이즈를 이제 공개하기 시작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북한에 관광 가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그 순환 비행장 이렇게 현금 인출기가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기선 뭐 우리 대한민국 돈은 아직 안 나오는데 아마 인천 평양 간 노선이 구비되면 우리 대한민국 돈도 나오도록끔 분명히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카드도 장려하고 핸드폰이 지금 보십시오. 2009년에 6만 명이 가입했는데 약 7만 명, 2016년에 360만 명으로 늘어났고 현재는 지금 4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핸드폰 가입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스마트폰, 물론 이것은 스마트폰이 저렇게 생겼고 이것이 다 스마트폰 가입자는 아니죠. 이 중에 스마트폰은 평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돼 있고 지방은 다 그냥 아날로그 방식을 주로 쓰고 있는데 디지털 내지 아날로그 방식을 쓰는데 북한 2,500만 인구 중에 노동당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약 13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핸드폰 가입자가 400만 명이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게 이제 계속 틀어지고 북한을 가기는 어렵다. 자, 북한이 이게 산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다락밭을 만들어 가지고 거의 10분 응선까지 다 밭입니다. 이게 옥수수, 감자, 고추 심어 먹으려고 이렇게 농사를, 이게 황해북도 평산입니다. 저 국경 일대가 아닙니다. 황해남도 황해북도 곡창지대인데 이렇게 땅 한 떼기라도 하려고 여기다 무슨 산림보호라고 써놨는데 산림보호를 차라리 빼버리는 게 낫지 이게 무슨 보호입니까? 자, 이건 압록강 국경에서 찍은 것 같은데 보십시오. 8, 9부 응선까지 빡빡 다 깎았습니다. 왜 깎겠습니까? 나무가 없어요. 뗄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연탄 나무 심기 할 때는 나무 한 그루에 연탄 5장씩 섞어서 갖다 줘야지 나무만 갖다 주면 오늘 심으면 내일 저녁에 다 뽑아간단 말이죠.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여러분도 아마 고향을 북쪽에 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산가족 상봉 절실합니다. 이산가족이 가족을 만나고 혈육을 확인하고 이게 통일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목표일 수 있다. 자, 북한에는 이렇게 엄청난 지하 자원이 매장이 돼 있습니다. 가만 우리 이거 그 박종백 감사님이 만드신 거 아닌가요? 하도 이런 걸 좋은 걸 많이 만들어 주셔서 제가 이게 많이 삽입을 잘 쓰고 있는데 자, 지하 자원의 매장량이라는 게 거의 4,000조 내지 8,000조다. 4,000조만 돼도 대한민국 10년 예산이고 8,000조면 대한민국 20년 예산이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경의선 철도 뚫고 동해선 철도 거의 다 놓여 있죠. 경의선은 이제 서울에서 떠나도 부산에서 떠나서 유럽까지 가는데 그 경의선 비행기 값을 뽑아 보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TV에서 보셨겠지만 약 64만 원이 나옵니다. 유럽까지 가는데 열차 타고 부산에서. 근데 비행기로 가려면 아마 그 몇 배 들어갈 것이고 물론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겠지만 열차 여행의 그 흥미가 어디 있습니까? 다 밖을 내다보면서 또 쉬었다 가면서 이거는 이제 직통 다리를 건너갈 수 있지만 러시아와 북한은 이게 철도의 복개가 이게 너비가 달라가지고 거기서 또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도 조금만 노력하면 이 동해선, 경의선만 뚫으면 대한민국은 쉽게 통일이 될 수 있다.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